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강 벌써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3대 곡물 자원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대 곡물 자원 뭐가 있다고 했어, 지난 시간에. 이 정도는 친구들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온라인 수업이지만 내용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쌀과 밀, 자주 먹는 거니까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뭐라 했어요? 옥수수가 들어간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이제 3대 곡물 자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강이고요. 지금 순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느낌적인 느낌 먼저 가져간 다음에 쌀의 특징과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밀의 특징과 이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옥수수의 특징과 이동, 이렇게 세 가지 작물들을 쭉 특징과 이동을 쭉 정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곡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라는 개념을 잠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느낌적인 느낌부터 먼저 가지고 갈 건데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친구들. 혹시 이거 좋아하나요, 친구들? 이거 쌀과자. 저도 사실 쌀과자를 좋아할 만한 그런 나이대는 아닌데, 세대는 아닌데, 쌀과자 가끔씩 정말 이게 또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먹으면 되게 맛있는, 그쵸, 고소하고 맛있는 요 쌀과자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무엇이냐? 쌀과자 뒤쪽을 이제 쭉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중국산이었다. 나는 왠지 쌀과자라고 하니까 왠지 국산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가졌었는데 뜻하지 않게 중국산을 찾아버렸다라는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저의 어떤 비애가 담겨있는, 제 어떤 슬픔이 담겨있는 쌀입니다. 칼로스 쌀이라고 되게 유명한 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노량진에서 공부를 할 때 고시학원 앞에 고시 식당이 있었어요. 고시 뷔페가 있는데 이제 뷔페들을 하면 항상 요 칼로스 쌀이 막 잔뜩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 표지가 뭔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게 뭘까 막 이렇게, 그쵸, 유심히 살펴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얘가 뭐였냐,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쵸, 미국, 원산지 미국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산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쌀 중립종 나와 있고요. 원산지 미국 캘리포니아였다 라는 것을 제가 노량진 고시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깨달았어요. 뭐야, 이거 한국산이 아니었네? 미국쌀이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먹었던, 굉장히 눈물을 흘렸던, 눈물을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뭐 눈물까지는 아닙니다, 친구들. 제가 좀 오버를 했고요. 그 수입자가, 그쵸,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예요,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입을 하냐?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우리 국산 쌀에 비해서 거의 이때 당시만 해도 한 3분의 1 가격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량진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런 미국 쌀들을 가지고 와서 한국산 쌀로 둔갑했던 사례들, 이런 뉴스가 뜨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때는 정말 이게 좀 뭐지? 약간 싶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산 쌀이 맛은 나쁘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에 생산된 쌀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먹는 쌀, 우리나라 생산한 쌀과 거의 품종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맛도 비슷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가격은 한 3분의 1 정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또 저처럼 힘들었던 친구들 많이 이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죠. 그런 이제 이걸 왜 가져왔냐? 미국산 쌀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오늘 쌀과 밀과 옥수수의 어떤 국제적인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 내용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미국산 쌀을 먹는 것도 너무 당연해졌어요. 지금 제가 슬프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 당연해진 이런 사실들, 그래서 국제적으로 모든 식품들, 곡물들도 자유롭게 세계화가 되었고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각 국가의 어떤 먹거리가 되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먼저 쌀부터 특징과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우리 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쌀, 보리쌀, 하는 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쌀이 없다면 우리가 또, 그쵸, 살기가 쉽지 않겠죠. 팍팍하겠지, 생각보다. 그 쌀의 종류가 혹시 친구들 2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쌀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쌀들을 먹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크게 나눠봤을 때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1번, 2번 중에서 친구들 우리가 먹는 쌀이 몇 번일까? 1번, 2번 중에서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우리 한국에서 먹고 있는 쌀, 여러분 쌀 잘 봤나요? 집에서? 밥 먹을 때? 그쵸,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은 1번, 2번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2번의 쌀을 먹고 있습니다. 요 차이가 뭐냐? 이거 그냥 이제 제가
여러분의 어떤 상식, 상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넣어본 페이지인데요. 1번 쌀이 길쭉하고 늘씬하게 생긴 쌀이에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쌀, 이게 인디카 쌀이라고 부르는 쌀이고요. 2번 쌀이 바로 우리가 주로 먹는 자포니카라는 쌀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 찰기도 좀 차이가 나고요. 우리나라 쌀이 좀 더 찰지죠. 그런데 인디카 쌀, 보통 인도나 동남아, 남아메리카 등에서 먹는 쌀인데 얘는 조금 좀 찰기가 떨어진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은 밥 알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막 서로 착착착 붙지 않고 밥 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날아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디카 쌀은 막 이렇게 산더미를 쌓아놓고 먹어도 배가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건 어떤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찰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포니카 쌀은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에서 주로 자주 먹는 쌀이고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요새 쌀 종류도 비슷한 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상식을 키워주기 위한 자료였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쌀의 기원지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방금 정리한 인디카 쌀, 자포니카 쌀 모두 사실 어때요?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런 식으로 다 국가들이 어디 있냐? 다 아시아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원지 자체가 원래 아시아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이 되었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열대, 아열대까지는 아니고 온대 기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대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열대,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보통 2기작 또는 3기작까지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기작, 3기작이 뭐냐? 1년에 2기작이라는 거는 1년에 농사를 짓는 횟수를 말해요. 그래서 2기작이면은 1년에 농사를 2번 짓는 거고요. 같은 땅에서, 같은 논에서 2번 쌀을 생산하는 거고, 그다음 3기작도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3기작은 1년에 같은 또 땅에서 3번의 농사를 지어서 3번 수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양이 많겠죠. 쌀 생산량이 되게 많은 지역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온대,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중부 지역처럼 이런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보통은 1기작만 한다. 1년에 한 번 정도만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상을 찾아보다가 유튜브에 그 베트남의 쌀 가격과 한국의 쌀 가격을 비교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에 사시는 한국 분께서. 근데 베트남 쌀이 실제로 2기작, 3기작 쌀들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쌀이 거의 우리 한국 가격에 비해서 2분의 1, 3분의 1 가격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재배 조건들은 어떠한가 정리해 볼 건데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재배 조건. 왜 중요하냐? 이 재배 조건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쌀을 주로 주식으로 먹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단 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기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고온다습한 성질이 필요합니다. 성장기 때 일단 고온. 온도가 높아야 하고요. 그다음 습기가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온다습한 성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고온다습한 성질 가지고 있는 지역 어디예요? 바로 우리나라 같은 온대기후 지역의 여름이거나 또는 열대나 아열대 기후 지역의 거의 대다수 1년 내내 기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기후파트 잘 써올려 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이 고온다습한 그 기후를 잘 보여주는 기후 지역이 바로 온대 지역 중에서도 계절풍 기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풍 기후 지역인 중국, 일본, 한국에 이런 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니까 친구들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절풍이 불어오는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거나 또는 열대 기후 지역에서 보통 쌀 재배가 굉장히 활발했었고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족 노동력 중심의 자급적 영농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실 많이들 기계식으로 많이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가족 노동력 그냥 혹시 친구들 그거 아나? 가을방학이 옛날에 있었어요. 저 때도 없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 시골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방학이 뭐냐? 진짜 가을에 같이 방학을 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벼를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애기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가을방학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가족노동력 중심의 어떤 자급적 영농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 완전 반대인 곳이 있어. 바로 밑에 있죠? 어디예요? 방금 우리 맨 처음 제가 느낌에서 봤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을
기계화, 완전히 처음 시작부터 는 기계화였어. 기계화된 상업적인 영농을 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캘리포니아산 쌀이 그래서 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요 캘리포니아산 쌀이 더 싸다. 네, 하는 거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진인데요, 친구들. 요거 그냥 잠깐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한국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내용인데 세계지에서는 간단하게만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충적평야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하천이 흐르고요. 하천 주변에 발달하는 하천이 퇴적해 놓은 이런 평야들을 얘기합니다. 충적평야가 재배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쌀! 신나죠. 지금 사진부터 이미 신나는 베트남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신나는 쌀 생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쌀의 특성을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거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했었는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 이따가 맨 마지막에 오늘은 비교를 해볼 거예요. 밀, 쌀, 옥수수를 비교해볼 건데 쌀이 사실 압도적인 1등입니다. 쌀이 압도적인 1등이다 보니까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 있을 때 똑같은 1평이 있을 때 그 양 자체가 쌀이 훨씬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쌀을 농사했을 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구 부양력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쌀 농사를 짓는 지역들이 보통 인구 밀도가 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변호사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증거를 제시해줘야겠죠? 증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population density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7년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 밀도지 영어로 다 바로 풀어보면 인구 밀도인데 2017년 자료 보시면 어때? 지금 색깔 진해질수록 더 밀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어디에 지금 집중돼 있나요? 빡 들어가 있는 곳이 여기 지금 여기죠. 바로 우리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지역들 그리고 유럽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계절풍 온대 계절풍 지역이구나, 벼농사 지역이구나, 쌀 먹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또 하나씩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은 생산지에서 주로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기후 지역들은 다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다 먹어버려. 더 수출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생산도 내가 다 했지만 그 소비도 내가 다 해버리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 국제적으로 막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양이 적게 나타난다, 적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네, 쌀의 지금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들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쌀 재배지 중에서 보시면요, 그쵸, 점 한 개당 10만 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지금 몰려있냐? 딱 보이는 곳이 있지. 어디예요? 여기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이 바로 그냥 모여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과 미국 남부 지역 그리고 브라질과 여기 남미 지역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습지에 다 나와 있는 그래프죠. 학습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쌀의 생산 비중부터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은 총 생산량이 정말 많죠. 76,983만 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생산 제일 많이 하는 곳 어디야? 그치, 인구 제일 많은 곳이겠지. 그래서 인구 제일 많은 중국이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두 번째로 많은 인도가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구가 또 정말 많은 곳이죠.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글라데시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인도 바로 인도의 동쪽 옆에 붙어 있는 국가죠. 방글라데시. 그 다음 베트남, 타이. 네, 타이는 태국이죠. 태국. 이 지역들이 다 지금 동남아죠. 동남아 사실은 여기 동남아 지역들 그리고 인도, 중국 이 지역들이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 그쪽 지지 않는데 한국이 땅이 좁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타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 쌀이 좀 이동이 덜 하다는 게 여기서 보여져요. 뭘 보면 되나?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그래프는 자료는 모든 내용들을 쏙쏙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래프 못 보는 친구들 그래프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잘 보는 능력은 나중에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 또는 직장생활을 할 때
또 재테크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그런 그래프 보는 능력을 키우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모든 사탐 과목을 통틀어서 제일 그래프 해석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키워지는 교과가 지리 교과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파악해 보면 좋은데요. 요걸 보시면 돼요. 지금 총 생산량이 76,983만 톤이어서 엄청 많았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총 수출량은 어때요? 4,400만 톤밖에 수출 안 하고 있는데, 그쵸? 지금 나머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72,000톤 정도는 다 자기가 먹고 있는 거지. 그쵸? 76,000톤을 생산해서 그 중에 72,000톤 정도는 스스로 다 자기 생산한 국가에서 다 먹고 있다. 그쵸? 얼마나 자기 국가에서 다 먹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출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다. 봐주시면 되고요. 되게 특이하게 두 번째로 생산 많았던 인도가 수출은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나고요. 중국은 사실 수입을 합니다. 쌀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생산 많이 한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태국이 되게 특이하게 또 여기서는 지금 1, 2, 3, 4, 5, 6위에 해당됐지만 수출에서는 2위에 해당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베트남도 생산에서는 5위였지만 수출에서는 3위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출을 누가 더 많이 하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 다크호스 새롭게 나타나는 친구가 등장했죠. 누구예요? 네 번째. 미국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얘 왜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무려 4위입니다. 4위. 세계 쌀 국가별 수출 비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미국인들 쌀 즐겨 먹을까요, 친구들? 미국인들은 사실 뭐 한식보다는 일식을 더 즐겨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초밥, 스시에 들어가는 쌀, 밥을 먹긴 하는데 막 엄청 즐기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보통 미국은 다 상업적 농업으로 기계식으로 농업해서 다 일부러 수출하려고 농사를 지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생산해낸 것들 다 수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무려 4위에 올라 있다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파키스탄도 생산 비중에서는 없었지만 5위에 랭크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쌀 다 정리 끝났고요. 밀로 넘어가 볼게요. 밀로 넘어가서 또 정리를 해볼 건데요. 밀의 기원지는 어디냐? 밀은 좀 다른 게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배 조건 중에서 밀은 쌀보다는 조금 덜 민감해, 덜 예민한 친구야. 쌀은 좀 예민 보스예요. 쌀은 그래서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밀은 기후 적응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기온이 좀 낮더라도 괜찮아. 얘는 무난한 친구예요. 그냥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잘 자라요. 무난한 친구지. 그냥 무난한 친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얘는 어디서 나왔냐? 서남아시아 지역. 네, 지금 현재 뭐 인도와 그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건조한 데서 원래 기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적응력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재배지를 보시면은 중국에서 약간 북쪽 지방, 화북 지방, 그리고 인도, 펀자브 지방 요 지역들은 주로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는 애들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방금 봤던 미국 또 나왔지, 캐나다 또 나왔어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따 계속 볼 애들인데 요 친구들은 기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된 영농 방식으로 뭘 하냐? 이게 뭐 한다고 쟤네? 미리 생산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생산해서 수출하려고 한다. 수출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하려는, 팔려는 농업, 상업적인 농업을 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 농업을 더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얘네는 어떻게 하냐? 미국에서는 거의 땅이 너무 넓어요. 밀밭이 엄청 넓어가지고 여기에 씨앗을 뿌리는데 사람이 일일이 가서 하나하나 씨앗을 한 땀 한 땀, 한 수 한 수 뿌리지 않고요. 비행기를 팍 띄웁니다. 헬기를 띄워서 씨앗을 팡팡팡팡팡 뿌리고, 그다음 이제 그 약을 칠 때도, 물을 줄 때도, 물은 이제 스프링클러가 다 주는 거고, 약을 칠 때도 헬기를 띄워서 헬기가 팡팡팡팡팡 또 약을 치고요. 그다음 마지막 수확하는 방식은 트랙터로 바로 한꺼번에 기계로 하게 됩니다.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밀은 이렇게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원래는 했겠죠. 이렇게 이제 막 분리를 하고 했을 텐데 요즘에 이런 작업들을 다 기계가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밀의 특성들 일단 보시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특히나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AKA, 에즈 신대륙이라고 알려져 있는 애들 뭐가 있어 지금? 방금 봤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리고 캐나다 이런 애들이죠. 요 친구들이 다 생산을 막 해가지고 팡팡팡팡팡 막 상업적 농업을 생산해서 구대륙, 우리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안타깝지만 단위 연적단 생산량은 좀 옥수수와 쌀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그래프로 이것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 상업적 농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보여주겠다고 했죠. 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거의 뭐 기계로 다 타타타타 기계가 다 털고 있어. 기계가 수확도 다 하고 터는 것도 다 하고 심지어 털고 이제 남은 찌꺼기들 그런 대 같은 것들을 뒤로 내보냅니다. 트랙터 뒤로 내보내게 되겠고요. 이렇게 뒤로 내보내고 있죠, 친구들. 뒤로 탕탕탕탕탕 내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면은 다 되는 거야. 그냥 트랙터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다 탕탕탕탕탕 털어지고요. 거의 뭐 자동이나 마찬가지죠. 기계에서 그냥 이렇게 다 나달까지 다 솎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그냥 붓기만 하면 돼. 그 기계만 잘 다룰 줄 알면은 사실 너무 편하지. 직접 뭐 농사를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트랙터 운전만 하면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무슨 공장에서 물건 나오듯이 밀을 탕탕탕탕탕 생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한 상업적 농업의 결과 만들어진 밀들을 수출도 하고 자기들도 먹고 수출해서 돈도 벌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업적 농업을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들이 어디 그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기계화된 영농을 바탕으로 상업적 농업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중에서도 심지어 또 하나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메리트를 크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친구들? 잘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사실 지리적 조건은 그 해당 지역, 해당 국가, 해당 도시의 발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이 크게 성장한 것도 사실 대전이 한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쵸? 근데 사실 이 지역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엄청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디야? 어디까지 지금 답정너 수준인데 표를 보시면 어때요? 지금 띵 나눠져 있죠. 저거 지금 밀 수확 시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데 신기하게 3월부터 12월까지는 쭉 생산되는 곳들이 다 있어. 뭐 인도에서 생산하고 일본, 중국, 미국 이때 막 모여 있지. 봄철, 여름철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도 모여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1, 2월 달 북반구의 겨울철에 해당되는 1, 2월 달에는 북반구에서는 전혀 없지. 생산이 아예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생산되는 곳 어디 있어? 수확되는 곳, 그쵸?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 남반구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그다음에 칠레, 역시 남미에 있는 칠레. 지금 셋 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들은 1, 2월 달에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여름이니까. 1, 2월 달, 북반구 1, 2월 달은 겨울이지만 여름이니까 생산 당연히 가능한 거죠. 원래 이제 밀은 여름철에도 생산되거든요. 여름철과 가을철에 계속 생산되는 거라서 여름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한데 다른 대륙에서는 생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요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칠레에서는 밀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제낄 수가 있겠죠. 되게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내가 나 큰 밀 농사를 하고 싶다. 대규모 밀 농장 만들고 싶다 하면은 남반구 추천드립니다. 남반구. 사실 저는 여러분이 뭔가 내가 막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고 특별하게 뭐 하고 싶은 게 없다 하면은 제가 꼭 추천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하게 내가 뭔가 막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이 없다 하면은 농사를 좀 4차 산업혁명 맞춰서 농업에 좀 공부를 해보고 종사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요즘 뭐라고 하냐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얘기해. 에그리 비즈니스. 네, 농업의 agriculture랑 그다음에 사업의 비즈니스를 합쳐서 에그리 비즈니스라고 한대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많이 잘 되고 있냐? 곡물 메이저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미국의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카길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의 40% 곡물에 대한 생산량 그리고 뭐 종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 기업들은 돈을 막 쓸어 담습니다. 이 에그리 비즈니스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곡물 이 생산 관련한 농업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다. 앞으로 심지어 이제 또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비는 땅들도 많아지겠죠. 그럼 비는 땅들을 잘 활용해서 또는 도시에서 뭔가 이렇게 아파트형 농업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스마트팜 같은 것들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뭐 이제 뭐 시험제 나올 만한 내용보다는 여러분의 또 미래 진로에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넘어가서 미래 생산과 이동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 생산과 이동 또 띵띵띵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점 많이 칠해져 있는 곳들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가 바로 중국 화북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가 인도 펀자브 지방, 그리고 여기가 유럽 지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과 캐나다, 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있고요. 요 아래, 아이고, 표시를 안 한 곳이 있네요. 이쪽 지역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지금 경계에 있네요. 이 지역이 팜파스라는 되게 유명한 밀 생산하는 초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팜파스는 이따가 제가 사진 보여줄 거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 큰 화살표가 가고 있는 거 보이죠? 큰 화살표들이 가고 있고요.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큰 화살표들이 지금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따 뒤에서 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친구들. 자, 일단 쌀과 밀의 생산과 이동 먼저 비교를 해보고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면요, 요 내용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친구들. 요 그래프는 너무 중요합니다. 요 지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건 계속 별표를 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쌀과 밀의 생산과 이동 왜 중요하냐?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그냥 문제 내기 좋아서 자주 문제 나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지금 쌀과 밀 서로 다르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문제 어떤 식으로 내면 되냐? 여기 가, 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가 작물에 대한 설명, 나 작물에 대한 설명하고 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문제 끝이에요, 벌써.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출제자가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도다. 이런 지도 여러분 잘 기억해둬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이거 사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외우기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거나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암기할 때 팁이 있는데요. 팁은 이제 특이한 지역들을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쌀은 어디에 몰려 있어요? 파란 색깔들. 쌀이 모여 있는 곳들은 여기지. 일단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 일본이 있으면 얘는 쌀이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쉽게 연결하면 돼요. 끝이고요. 그 다음에 밀은 또 힌트가 뭐가 있을까? 밀만 딱 있는 곳, 밀이 크게 있는 곳, 일단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네요. 호주가 있으면 밀이구나. 호밀밭에 파수꾼처럼 호주 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유럽 지역도 사실 밀 엄청 많이 먹죠. 거의 밀이 거의 주식이니까 이 친구들은 빵 주로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밀이구나라는 거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동이에요. 이동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밀은 더 넓게 멀리 이동해요. 멀리. 그렇죠. 대서양 건너고 막 태평양 건너고 난리가 났어. 인도양 건너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어때? 쌀은 먹는 곳이 사실 한정적이기 때문에 요 지역, 요 근방에서 지금 놀고 있죠. 쌀은 막 대서양까지 건너지 않는다. 태평양까지 건너지 않는다. 쌀은 요 아시아 지역과 뭐 넓게 봐봤자 그쵸. 뭐 인도를 포함한 요 아시아에서 보통 이제 먹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요 자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요 자료 잘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관련한 문제들도 한번 잘 풀어보시면은 중간고사 준비에 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와서 미래 생산과 이동 역시 이제 그래프 보고 갈 건데요. 미래 국가별 생산 비중 먼저 볼게요. 생산. 1등 누구야? 1등 중국, 2등 인도 그대로 또 가고요. 그 다음 3등 러시아가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 다음 4등 미국, 5등 프랑스, 그 다음 6등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보통 지금 유럽과 신대륙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총 생산량은 아까 쌀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인데요. 총 수출량이 훨씬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많이 수출하냐? 러시아가 1등이고요. 2등이 미국, 그다음 3등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우크라이나 이런 순서대로 지금 쭉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 밀농사의 어떤 농사의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밀농사는 아니지만, 중국, 남부아시아의 벼농사는 이게 이제 다 베트남에서 쓰는 농이라는 모자거든요. 이런 모자를 쓰고서 벼농사를 전통적으로 소규모 노동 집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집약적인 호남농업의 형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양떼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보통 호남농업이라는 게 뭐냐? 서유럽에서는 이렇게 밀 농사를 하면서 글씨가 안 써지네요. 밀 농사를 하면서 목축업까지 같이 해요. 목축이라 하면 이제 염소
염소, 양 이런 애들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염소의 치즈도 있는 거 아십니까, 친구들? 염소도 우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염소의 치즈, 뭐 양의 털, 뭐 양의 그쵸,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미국 대평원의 밀농사는 지금 스케일이가 좀 다르죠. 스케일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트랙터를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농사하고 있다. 그래서 넓은 농경지에 넓게 기계를 아예 활용해서 기업적으로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많긴 하네요. 옥수수의 특징과 이동으로 넘어갈 거고요. 지금 남은 내용은 옥수수,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그래프만 정리하면 됩니다. 요 뒤쪽 내용이 좀 더 적어요. 쌀과 밀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근데 일단 기원지가 아메리카다. 특히 옥수수는 기원지, 아메리카 중에서 산에서 기원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기원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산 많이 있는 곳 어디? 강원도에서 많이 자라고 있죠. 강원도나 지금 현재 아메리카 산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재배 조건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무난한 친구, 예민하지 않은 친구다. 그래서 기후 적응력이 크다. 그래서 다양한 기후에서 다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주요 재배지는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요, 얘가 요즘에 사실 옥수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혹시 옥수수 밭 등장했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그 인류의 종말까지 마지막까지 남을 곡물은 옥수수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옥수수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꼭 보면은 이제 가축의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거 뭐의 원료로 쓰고 있어요? 뭐냐?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것을 원료로 쓰고 있고요. 사람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다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척박한 땅에서도 옥수수는 잘 자라. 옥수수랑 감자는. 그래서 감자랑 옥수수를 먹으면서 척박한 땅, 산간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 정말 간단한 설명해서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것들에서 추출한 포도당을 발효해가지고 만들어낸 에탄올, 알코올이 되겠고요. 이것을 휘발유 첨가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에 씁니다. 대체 연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 생산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옥수수의 생산과 이동도 마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생산된 지역들 체크해 볼게요. 미국 있고요. 그리고 중국, 브라질, 미국, 중국 계속 나와가지고 그쵸, 너희 지겹지도 않니? 라고 할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미국과 중국 같은 땅이 넓은 국가들은 오히려 농업 국가이다. 농업에 굉장히 특화된 국가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아르헨티나 이따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지역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수수들은 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것들에서 다 지금 생산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 다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지역으로 엄청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옥수수 밭이 나왔던 장면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친구들. 어떤 느낌인지 옥수수 밭을 여러분이 갈 기회는 없으니까 옥수수가 되게 키가 큽니다. 키가 보통 1.5에서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키가 큰 옥수수들이 늘어서 있는 밭은 어떤 느낌일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Go, go, go. Get that ain't right at me. 가지고요. 제 옥수수 밭의 모습들 아마 잘 느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여기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이 옥수수 밭인데요. 되게 특이하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인데 크리스토퍼 논란이 없는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 인터스텔라 감독 이분이 또 CG를 안 좋아한다네요. CG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 옥수수 밭을 CG로 처리하지 않고 다 직접 심었대요. 무려 600에이커에 달하는 엄청 넓은 밭을 직접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 생산한 옥수수들을 이제 촬영을 다 잘 하고 나서 나중에 옥수수 밭 불타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이 옥수수 밭을 어쨌든간 잘 관리를 해서 여기서 나온 수확한 옥수수들을 팔아서 영화 제작에 또 보탰다. 그 금액을 보탰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들을 잠깐 확인해봤고요. 네, 옥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과 수출 비중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옥수수 생산량이 정말 많죠. 지금 10만
넘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1등 방금 본 인터스텔라 나왔던 미국입니다. 미국이 1등이에요. 제일 많이 생산한다. 그다음 2등이 미국, 3등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는 팜파스라는 초원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옥수수를 정말 많이 생산하는데 이따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사진 보여줄 겁니다. 그다음 인도네시아가 또 넓게 있고요. 그다음 인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수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1등, 브라질이 2등, 아르헨티나 3등. 아르헨티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브라질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옥수수에서는 남미가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남미에서 정말 생산량도 많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팜파스를 봐주시면요. 방금 얘기했던 팜파스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맞닿아 있는 곳.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죠. 그래서 요 지역 팜파스라고 하는데요. 이 팜파스에 뭐가 있냐, 뭐가 있길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팜파스에 그냥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초원이 있고요. 여기 펼쳐져 있는 초원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소와 양과 염소 같은 것들도 막 뛰어다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보기 힘든 지평선 여기 펼쳐져 있죠, 친구들. 너무 지금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런 초원이 펼쳐져 있고요. 요 위에서 이제 농사를 하는 밀농사를 대규모로 옥수수 농사를 대규모로 하는 곳이 바로 팜파스 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여기도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많고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겠죠, 친구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다 정리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지금 요것만 보기 위해서 지금 넣어봤어요. 콩도 사실은 이제 세계 4대 작물이라고 하면 콩까지 들어가거든요. 4대. 그래서 우리 마치 파리처럼 세계 3대 도시 하면은 뉴욕, 런던, 도쿄였지만 4대 도시까지 이렇게 껴주면 파리가 들어갔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곡물에서도 밀, 쌀, 옥수수가 세계 3대 곡물 작물인데요. 그래서 플러스 하나를 더한다고 하자면 4대 작물은 곡물 작물은 바로 콩이 됩니다. 그래서 콩은 보통 동부아시아에서 많이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고 있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 왔어요, 친구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주요 곡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그리고 생산량 대비 수출량. 이게 지금 글씨가 막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친구들 공부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무엇이냐? 하나의 면적, 딱 단위 면적에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생산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을수록 어때요? 뭐가 좋다고 했어? 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하는 인구 부양력과 관련돼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라는 거는 얘가 뭐가 중요할까? 이건 뭐에 관련돼 있을까요?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건 뭐야? 상업적인 농업이라는 거겠죠. 상업적인 농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리를 잘하는 친구들, 지리를 잘하게 될 친구들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생각하고 머리를 쓰고 계속 이 자료는 무슨 뜻일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뭐 역사나 윤리 이런 것처럼 계속 달달달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의 작은 지식들을 활용해서 적용하고 계속 왜 그런 거지 생각하면서 흐름을 읽어나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봐주시면요. 일단 옥수수, 쌀, 밀이 있는데요. 요 중에서 지금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지금 옥수수가 좀 많죠. 제일 많고요. 1등. 그다음 쌀이 2등. 그다음 3번이 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이제 주식으로 먹기가 조금 곤란하다 보니까 쌀을 먹는 곳들이 좀 더 인구 밀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많다는 건 상업적 농업의 비중이 많다는 건데 압도적으로 1등인 데가 어디야 지금? 밀이 1등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옥수수. 그다음 쌀이 마지막. 쌀은 왜? 생산하고 자기가 다 먹는다고 했지. 생산지와 소비지가 같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어요. 지금 다 이제 내용이 다 됐고요. 그러면 빈칸 채우고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제가 써놓은 것들을 지우고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썼네요. 같이 써볼게요. 빈칸 채워볼게요. 자, 주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 아시아에서 생산된다. 국제 이동량이 적다.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이 낮은 거 뭐였어 우리? 요거 채울 수 있죠. 방금 봤던 거 쌀, 보리쌀, 쌀. 그다음 장난이고 친구들. 옥수수는 뭐야? 옥수수는 재배 조건 까다롭지 않고 생육 기간도 짧으며 심지어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제일 많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를 밥으로 먹기엔 좀 곤란하니까 네, 그런 특징들 가지고 있고요. 옥수수 주식으로 먹는 것들이 있긴 한데 서브로 뭔가 더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은 애. 얘는 뭐였을까 친구들? 뭐예요? 밀입니다. 밀, 쌀, 옥수수 요 세 가지가 3대 곡물 자원이구나 라는 거 정리 다 되었고요. 오늘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친구들. 한 주 정리 쭉 읽으면서 마지막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쌀은 성장기 고온다습한 조건 중요하죠. 그래서 주로 아시아 어디? 계절풍 기후 지역 생산된다. 그다음 밀은 뭐예요? 기후 적응력이 크면서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다. 쭉 나와 있고요. 마지막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제 그쵸, 옥수수, 네, 가축의 사료, 바이오에탄올 등으로 이용되면서 요즘 최근에 수요가 급증한 작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맞춰봤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잘 정리해 보시고 친구들 우리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대면 수업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 학교에서 또 열심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